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다운 성공을 자축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모든 표가 개표될 때까지 선거는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개표가 길어지면서 대선 후유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트럼프 찬반 시위 대결이 벌어져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우리 군이 강원도 고성 전방 철책을 뚫고 남한 북한 남성을 이틀 만에 붙잡았습니다. 군은 센서 미작동으로 해당 상황을 10시간 동안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군 경계태세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인사권자 뜻에 맞춰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루 만에 사의를 거둬들였습니다. 민주당의 무공천 당원 개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고 하자 민주당은 모욕적 발언이라고 응수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빈소를 취재하다 한 명이 확진됐습니다. 장례식, 결혼식 등 일상 속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빠진 70대가 입고 있던 겨울 패딩 점퍼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점퍼가 구명조끼 역할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미 대선 개표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당락의 윤곽이 드러났고 당선자의 승리 연설도 있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특이합니다. 경합주의 개표가 늦어지면서 아직은 어느 한쪽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편 투표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지지자를 향해 사실상의 승리 선언을 했고 바이든 후보도 개표가 끝나면 자신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승리를 주장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집 뉴스9 조덕현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We had such a big night. You just take a look at all of these states that we've won tonight. 트럼프는 조금 전인 오후 8시까지 위스콘신을 제외하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미 북부의 경합지 두 곳에서 앞서고 있고 남부의 선벨트에서도 애리조나를 제외한 텍사스와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선거인단 213명을 확보했고 앞서 나가는 이들 경합주를 모두 차지할 경우 283명을 확보해 매직 넘버인 270을 가뿐히 넘어섭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 바이든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북부 경합지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Tell you tonight,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and we're feeling real good about Wisconsin and Michigan. 특히 바이든은 인구가 많으면서도 민주당세가 강한 펜실베이니아의 필라델피아 등에서 막판 역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데다 아직 개표하지 않은 표가 전국적으로 200만 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오늘 중으로 당선자의 윤곽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미 북동부의 펜실베니아주가 결국 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20명의 대의원이 걸린 곳이죠. 아직 개표가 많이 남아있고 사흘 뒤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까지 정상적인 투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두 후보가 펜실베니아에서 막판 총력전을 벌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는 집계하지 말자는 주장이고 바이든 후보는 우편 투표 집계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태세입니다. 이어서 김지아 기자입니다. 트럼프는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우편 투표는 개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We want all voting to stop. We don't want them to find any ballots at 4 o'clock in the morning and add them to the list. 펜실베이니아는 선거일 사흘 뒤, 그러니까 6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모두 인정합니다. 우편 투표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마지막 한 표까지 집계를 하려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앞으로 2에서 3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This is a major fraud in our nation. We want the law to be used in a proper manner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우편 투표까지 개표를 했을 때 바이든이 이기게 되면 불복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또 시사한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P통신은 우편 투표는 나중에 집계되는 것일 뿐 대선이 끝난 이후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고 꼬집었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법적 대응으로 위협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결과에 불복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기면 당선인 공백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보한 대의원 수만 보면 바이든이 224명, 트럼프가 213명으로 바이든이 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펜실베니아주를 비롯해서 아직 6개 주의 승부가 가려지지 않아서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자세한 개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원영 기자, 현재 개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승패를 가를 경합주 아직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쇠락한 공업지대로 불리는 북부의 러스트벨트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선거인단 10명이 걸린 위스콘신주는 바이든이 트럼프에 불과 7천여 표 정도 앞선 상황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 4만여 표가 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시건주도 현재 80%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가 불과 1.5%포인트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남부의 선벨트도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바이든이 현재 10만여 표 차이로 앞서 있는 애리조나주는 개표율이 77%고 네바다주도 바이든이 0.6%포인트 차이로 우세하지만 개표율은 75%가 채 되지 않습니다. 펜실베니아주와 조지아주는 박빙이지만 그나마 트럼프가 우세합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고향인 펜실베니아주에서 67만 표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또 99%의 개표를 끝낸 조지아주에서도 트럼프가 2%포인트 차이로 바이든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마지막까지 두 후보가 가장 공을 들였던 지역인데요. 선거인단이 20명이나 걸려 있어 펜실베니아를 가져가는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펜실베니아는 1992년 이래 20년 넘게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4만여 표 차이로 막판 역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자, 미국 역사상 두 후보가 모두 승리를 선언하는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대부분 한쪽이 승리를 선언하면 패자가 승복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경이로운 밤이라며 승리를 선언한 트럼프는 백악관으로 지지자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워싱턴 최우정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우정 특파원. 네, 백악관 앞입니다. 자, 개표 상황이 아직은 조금 유동적인데 그곳 백악관 주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워싱턴 DC는 밤사이 혼돈스러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우선 개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긴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는 백악관에 지지자들을 초청해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바가 있는데 실제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축하 파티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트럼프는 이 벽이 쳐진 백악관 안에서 개표 상황을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주변에선 밤사이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다만 지지자들 간의 대규모 충돌은 없었습니다. 예, 아직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바이든 후보가 좀 넉넉하게 이길 것 같다 이런 예상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최 특파원이 취재한 유세 현장에서도 이런 조짐이 좀 느껴졌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서 회복된 뒤에 이 펜실베니아주의 2개 도시와 이 플로리다의 템파 이 3개 도시를 현장 유세 취재를 했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좀 놀랐습니다. 이 트럼프 지지자들 코로나19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4년더를 외쳤고 또 흡사 콘서트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와 사뭇 다른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 같은 대규모 유세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는 두 후보의 승리 선언이란 초유의 사태에 개표마저 늦어지고 있어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든 후보 역시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델라웨어에서 승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차분하게 개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이든 쪽의 움직임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영 기자, 바이든 후보 역시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죠?
네, 바이든 후보는 자택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바이든은 역대 최대의 사전투표율을 강조하며 승리를 낙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지층의 우편 투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펜실베이니아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박빙의 상황은 민주당 쪽에서 보면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바이든 후보는 TV 광고에 집중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며 소규모 유세를 유지해왔습니다. 바이든의 유세 현장에 있던 참석한 유권자들도 정말 유세가 있긴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방역을 우선하는 조치였다고 하지만 트럼프 측 유세와 대비되면서 너무 조용한 유세가 판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말한 선거 소송 등에 제대로 대응할 거라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률팀이 대기하고 있으며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자, 개표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6,500만 명 넘는 유권자들이 우편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많이 걸려있는 경합주에서 이 우편 투표가 뒤늦게 승부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혜림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이 아니더라도 미리 두 가지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기표용지를 받아서 선거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사전에 투표장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대선에선 미리 투표를 한 유권자 1억 100만여 명 가운데 6,500여만 명이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우편 투표의 특성상 배송에 시간이 걸려 뒤늦게 개표소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수도 워싱턴 DC와 22개 주에선 늦게 도착하더라도 투표일에 소인만 찍혀 있다면 득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편 투표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자가 많아 트럼프 입장에선 늦게 도착한 우편 투표까지 반영하는 건 불리합니다.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우편 투표자 중 민주당 지지자가 65%에 이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주 선거 규정대로 선거일 사흘 뒤까지의 우편 투표를 모두 인정하면 자칫 역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선거 소송을 낼 것이라고 예고해왔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I think this will end up in the Supreme Court,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9 justices. 소송은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를 인정해야 하느냐, 인정하지 말아야 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연방대법관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돼 트럼프에게 유리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아직 최종적인 선거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난 대선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망신을 당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바이든이 넉넉하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최종 결과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역시 이런 결과로 샤이 트럼프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박소영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는 선거 전부터 선거 당일에도 힐러리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곧장 여론조사 기관들이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유권자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회사들은 표본 추출 기준을 바꿨습니다. 고조리아 유권자와 교외 지역 유권자의 비중을 높였고 지지 후보에 대한 응답자의 적극성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두 자릿수 차이로 바이든이 우세하다던 초반 여론조사부터 마지막 전국조사까지 모두 트럼프의 패배를 점쳤지만 경합지에서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온 곳은 없습니다. 선거 당일까지 숨어있던 트럼프 지지자 샤이 트럼프를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ir tremendous support.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voted for us tonight.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점도 판세 예측을 빗나가게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전국 단위의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인단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뿐 아니라 하원 의원 전체 그리고 상원 의원의 3분의 1인 35명도 함께 뽑습니다. 민주당이 6년 만에 상원을 탈환해서 상하 양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거란 전망이 역시 많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한국계 2명이 당선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임기인 하원은 이번에 전체 의원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습니다. 민주당이 지금의 다수당인데 이번에는 더 격차를 벌릴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예상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계 하원 의원인 민주당의 앤드루 김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김 의원은 55%의 득표율로 경쟁 후보인 공화당의 데이비드 릭터를 꺾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는 230년 미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메릴린 스트링랜드가 당선됐습니다. 상원은 박빙입니다. 민주당이 6년 만에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할 거란 예상이 많았지만 The fate of our nation, the soul of the nation is at stake in this election. 결과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트럼프조차도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기 어려울 거라고 내다봤지만 민주당은 45개 의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공화당은 47개 의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6개 의석을 더 얻어야 합니다. 18선에 도전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대를 압도적으로 제쳤고 트럼프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도 당선이 확실해 보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투개표가 이어진 어제 오늘 미 전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지지자들이 거리 곳곳에 모여들어서 트럼프 바이든의 이름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곳곳에서 일촉즉발의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분간은 이런 혼란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투표일 밤 높은 벽이 세워진 백악관 주변을 시위대와 경찰이 가득 메웠습니다. 한쪽에선 트럼프 퇴진을 요구하며 음악에 맞춰 행진하고 It's about getting fascists out of office, getting someone who suppresses the right to vote, someone who suppresses the rights of minorities. 반대쪽에선 트럼프 지지자들이 성조기를 흔들었습니다. To keep making America great. You know, it's just about America. 경찰과 시위대들이 가득 뒤엉킨 광장에선 시위대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플로리다에선 두 후보의 지지자들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깃발과 팻말을 흔들며 대립합니다. 바이든 지지자들이 경적을 울리고 환호하자 트럼프 지지자들이 즉각 확성기를 들고 반발합니다.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같은 시각 뉴욕타임스퀘어 앞에선 흑인들이 트럼프 퇴진 시위를 벌였고 Four more years, no way, no way. Four more years, no way, no way. 노스캐롤라이나에선 몰려든 시위대를 경찰이 강제 해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투표일이 폭력이 난무할까 조마조마해하는 공포의 하루가 됐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미국의 정치적 분열과 이념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묵은 인종차별 논란이 다시 불타올랐고 과연 여기가 미국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화면이 종종 외신을 통해 전해졌죠.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 과연 이런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둘로 갈라진 미국입니다. 미국 뉴욕의 맨해튼. 트럼프 재선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가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려보지만 충돌로까지 이어집니다. 반면 바로 옆 뉴저지에서는 깃발을 든 트럼프 지지자들이 다리 위를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곳곳에서 후보 지지자들 간의 격한 충돌이 발생했죠. 새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둘로 갈라진 미국. 바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도화선이었죠. 이때부터 두 후보는 내편 결집시키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George Floyd's last words, "I can't breathe," have echoed all across this nation and quite frankly around the world. I am mobilizing all available federal resources, civilian and military. 코로나 상황에 대한 두 후보의 극명히 다른 생각도. We're very, very ready for this, for anything, whether it's going to be a breakout of larger proportions or whether or not. Trump panicked. The virus was too big for him. 결국 지지층을 갈라놓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백인 표심을 집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Biden wants to surrender our country to the violent left-wing mob. 사실상 바이든 지지자들과 선을 그었죠. 반대 세력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던 트럼프. The violence and vandalism is being led by Antifa and other radical left-wing groups who are terrorizing the innocent. 트럼프를 거짓과 무능으로 비판한 바이든. Due to Donald Trump's lies and incompetence in the past 6 months, have seen one of the gravest losses of American life. 선거 이후 이렇게 갈라진 미국이 봉합될지 아니면 더 큰 분열로 갈등이 극에 달할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누가 당선되는지 관계없이 오늘 미국 대선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 분명합니다. 어떤 요인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또 선거 결과가 우리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정세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과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우 센터장께 좀 물어볼게요. 지금 아직 좀 경합지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데 마지막 남은 변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국 선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538표 중에 270표를 얻어야 되는데 현재 바이든 후보가 얻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리조나를 포함해서 238표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32표를 얻으면 되는데 현재 바이든 후보가 네바다와 위스콘신에서 앞서고 있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에서는 좀 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조지아주에서도 현재 개표되지 않고 있는 남은 표가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표라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이든 후보가 표면상으로 현재까지의 개표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남은 32표를 채울 가능성은 뭐 여전하다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바이든 후보가 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우정엽 박사가 뭐 상당히 좀 신중하게 지금 전망을 했는데 신 박사도 마찬가지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개표가 중단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지만 지금 위스콘신은 극적으로 역전을 했고 미시간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에는 10% 이상 벌어졌는데 지금 1% 이내로 좁혀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직 12%를 더 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사실 이야기한 것 중에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간을 합하면 32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이 유리할 수 있는데 아직 완전히 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늦게 개표되는 우편 투표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을 것이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뭐 물론 만약입니다만은 결과가 바이든이 결과적으로 당선이 되거나 또 트럼프가 물론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트럼프는 일단 바이든이 당선 우편 투표를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한 상태지 않습니까? 법적 소송으로 가면 좀 최종 결과가 상당히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근데 이제 위스콘신하고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투표일 당일까지 도착을 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가 선거일 이후 3일까지 도착한 것까지 이제 유효 투표를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왜 투표가 다 끝났는데 도착한 거를 계산하느냐라는 데 이제 시비가 걸릴 수 있지만 위스콘신과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당일까지 도착한 것만 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로운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네바다와 위스콘신, 미시간 32표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게 된다면 270표가 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소송을 하더라도 그 소송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생긴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가 지더라도 지금 238석에 32석을 합치면 270이 되니까 바이든이 이길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바이든이 좀 넉넉하게 앞서는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을 했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샤이 트럼프의 존재가 여전했던 것이다. 그렇게 봐야겠죠. 여론조사 기관은 나름대로 4년 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보정치를 갖다가 반영했다. 그러니까 공화당 측 답변이 좀 적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일정 퍼센트 정도를 더 함으로 해서 오차를 방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4년 전보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답변을 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경향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이 또 한 번 쓰라린 그 실패를 경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철저하게 호소하는 선거 전략을 펴므로써 결국 이번에도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번 대선이 끝나더라도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내 갈등 이게 좀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내내 철저하게 다른 유권자들은 보지 않고 본인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본인의 지지자들을 위한 레토릭 등을 계속해서 구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진영이 갈라진 이상 본인이 상대편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표의 결집력을 높여서 그것을 가지고 재선을 노리겠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표 결과를 보면 물론 2016년에 대한 반성으로 민주당 유권자들도 많이 사전투표를 하는 등 투표율이 높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그에 대응해서 아주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사실은 오늘은 어느 한쪽이 이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두 분을 모셨는데 아직 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한반도 관계를 좀 여쭤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트럼프가 조금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2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은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이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공조가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북한도 7월 10일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바라는 모습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ICBM이나 SLBM 발사 실험도 하지 않았다. 그 점은 트럼프 행정부를 선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노력이 바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 밖에 양자동맹 이슈,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전자권 전환, 주한미군과 같은 양자동맹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세워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정부에게 부담 요인이 될 측면도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공조를 강화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의 입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이제 미국 우선주의 경향 이것도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선거의 부담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정책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는 이제 이민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정책, 대이란 정책, 그리고 대중국 정책 이런 면에서 본인이 취임 전부터 가졌던 생각을 이 선거라는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신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분을 오늘 모신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쪽이 승리했을 경우에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모셔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 강원도 고성 전방에서 북한 남성이 철책을 뚫고 월남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그제 밤부터 이 남성이 군사 분계선을 넘는 모습을 포착했고 어젯밤에는 GOP 철책을 넘은 것까지 확인했지만 결국 우리 군은 남하 14시간여 만에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군 경계태세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차정승 기자가 이 사건을 시간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 감시 장비에 신원 미상의 인원이 최초 포착된 건 그젯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군은 우발 상황에 대비해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비무장지대 일대 수색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신원 미상의 남성은 감시와 수색을 피해 어젯밤 우리 군 GOP 철책까지 넘었습니다. 군은 곧바로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를 최고 수준인 하나로 격상하고 수색 끝에 오늘 오전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비무장 상태였다며 귀순 의사를 표명했지만 단정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2일 밤 최초로 포착된 움직임과 이 남성이 같은 사람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최초 포착부터 신원 확보까지 이틀이 걸린 셈입니다. 북한 국적자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남한 건 지난해 7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군 관계자는 산세가 험하고 녹음이 여전해 감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지만 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순 없을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보셨듯 이 사건이 황당한 건 이 남성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된 철책을 뚫었고 그 과정에서 철조망 일부가 찌그러지기도 했는데 경보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이상 움직임이 최초로 포착된 시간은 이일 밤 10시 14분. 열화상 감시 장비 TOD에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물체가 3초 만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6분 뒤 이번엔 30초 동안 사람 형태가 포착되면서 군은 북측에서 누군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판단 내립니다. 이에 즉시 GOP 감시를 강화하고 수색 병력을 투입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3일 저녁 7시 25분 우리 군 TOD에 신원 미상의 인원이 GOP 이중 철책을 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철책 위에는 철조망까지 쳐져 있었지만 막지 못했고 사람이나 동물이 철책에 닿으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돼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방 지역은 온도 조건이 변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 같은 것들을 제대로 되고 있나 한번 봐야겠죠. 군은 철조망 일부가 찌그러졌을 뿐 절단한 흔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GOP를 넘는 모습에 수색 인원이 급히 투입됐지만 이미 신원 미상의 인원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결국 다시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 9시 50분쯤에야 GOP 남쪽 1.5km 부근에서 숨어있는 북한 측 인원을 발견하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12년에도 같은 지역에서 북한군이 철조망을 넘어 우리 군 막사까지 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일명 노크 귀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철조망 위로 이불을 던져 넘었는데 여전히 경계태세의 허점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짚어봅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친척 집에 다녀온 뒤 확진되는 등 일상생활 중 감염이 대부분입니다. 즉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공장 직원 A씨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직장 동료 600명에 대한 검체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의 아들이 어제 처음으로 확진됐고 A씨와 아내, 딸 2명 등 일가족 4명도 오늘 추가 감염됐습니다. 첫 증상은 10월 27일이고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가족들에게 차례대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A씨의 아들과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대학교도 폐쇄됐습니다. 교문을 같이 쓰던 다른 고등학교까지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수능 시험장으로 할 것인가는 오늘 이후에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부산 결혼식장에 다녀온 일가족과 친척 5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창원의 친척집에 들렀고 다음 날 부산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장보다 창원 친척집 이거를 좀 더 유력하게 보더라고요. 현재로서는. 부산 그 웨딩홀은 없대요. 확진자 없다고 하니까. 강남 헬스장 관련 확진자는 오늘 하루 17명이 추가되면서 57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확산 추세가 요양시설 등 대규모 집단 감염에서 생활 속 소규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지난달 말 있었던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례식장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조문객 10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게 됐는데 홍남기 부총리와 원희룡 제주지사 등은 자체 격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총장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집니다. 수십 명의 취재진들도 장례식장에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 발현일이 아마 27일. 추가적인 확진의 우려가 있으니까. 확진자는 취재를 위해 현장에 장시간 머물렀습니다. 한 분이 오게 되면 다 몰리시고 선생님이 거기서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졌다고는 다 들으니까 힘들죠. 방역당국은 같은 날 빈소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대상자만 1000명이 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줄줄이 검사를 받았고 일부 인사들은 자발적으로 격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인사는 다행히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오후 예결위에 홍 부총리 대신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이 참석하거나 정무위는 조기에 산회하는 등 국회 일정이 파행을 겪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의 상사였던 김모 대위 측이 서울 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 대위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 보좌관과 병가 연장 요건 등과 관련해서 통화를 한 인물이기도 한데 해당 수사를 지휘했던 지방검찰청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9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야당 의원 질의에 당시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검장은 또 김 대위가 증거 일부를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포렌식을 했는데 일부를 지웁니다. 지우고 사회 진술을 이제 번복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지인의 핸드폰을 저희가 포렌식하면서 왜 사회 때 진술을 번복을 하고 이걸 김대희 측은 김 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대희 측은 김 지검장이 애초부터 무혐의로 결론을 짓고 수사를 한 뒤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대희는 2017년 6월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서 씨의 휴가 연장 문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동부지검이나 대검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국회의원 질의에 공개된 수사 결과 내용을 답한 것이라며 김대희 관련 사안은 군 검찰에서도 조사가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한국에 주재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협박 전단이 붙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일어난 갈등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경찰은 CCTV로 외국인 2명을 특정해서 그중 1명을 검거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마스크 차림의 남성 2명이 종이 전단에 풀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집어든 전단 속엔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도 보입니다. 터키 등 무슬림 국가에서 이슬람교 풍자 만화 관련 마크롱 대통령 항의 시위에 등장한 바로 그 사진입니다. 경찰이 CCTV를 통해 특정한 이들은 중앙아시아 국적의 무슬림이었습니다. 남성들은 이곳 대사관 담벼락에 전단지 5장을 붙이고 달아놨습니다. 이들이 붙인 전단엔 무슬림을 모독하지 마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는 그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등 협박성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단을 보고 위협을 느낀 프랑스 대사 부부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들이 타고 온 차량을 특정해 협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20대 후반인 이들은 2017년 무렵 유학 비자로 입국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을 검거해 외교사절 협박 혐의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달아난 공범을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아직 11월 초인데 오늘 아침은 벌써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추웠죠.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대관령에는 고드름이 매달렸습니다.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 하천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대관령 산기슭에는 고드름이 매달렸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나뭇가지를 따라 이렇게 고드름도 달렸습니다. 대관령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춥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영하로 떨어지니까 이 추운 감을 느끼는데 새벽 시장에는 모닥불이 등장했습니다. 모자와 목도리, 두꺼운 외투에 장갑까지 껴도 추위를 막기 어렵습니다. 새벽 시장을 찾는 손님도 뚝 끊겼습니다. 근데 추운 게 사람이 많이 안 나왔어. 안 나와서 오늘 장사 너무 못 오고. 오늘 아침은 전국 대부분이 올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서울이 0.2도, 춘천 영하 5.1도, 대전 영하 0.6도, 대구 2.2도 등 어제보다 기온이 3에서 4도 더 낮았습니다. 출근길 시민들 옷차림도 두툼한 겨울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머플러랑 코트를 꺼내 입었는데 나오니까 훨씬 더 추운 것 같아요.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서서히 물러가겠지만 주말쯤 가을비가 온 뒤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저수지에 빠진 70대가 입고 있던 겨울 패딩 점퍼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점퍼가 구명조끼 역할을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할머니를 구조해 구급차로 옮깁니다. 어제 낮 2시쯤 경주의 한 저수지에 빠졌던 75살 여성 A씨를 구조한 겁니다. 하면서 이제 끌다가 누가가지고 몸 다 잠기고 몸만 나와가. A씨는 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넘게 물에 떠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할머니는 오리털이 충전된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패딩 점퍼는 A씨 얼굴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패딩이 가슴 부분으로 이렇게 조금 부풀어 올라온 상태가 지금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패딩이 가슴 위로 이렇게 조금 떠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는 부산에서도 강물에 빠진 30대 남성이 패딩 점퍼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요구자 의식 있는 상태. 패딩 점퍼가 방수 소재인데다 옷 속에 공기층도 있어 구명조끼 역할을 한 겁니다. 옷이 방수가 되면 아무래도 물이 덜 들어가니까 보릉 역할을 많이 하겠죠. 부풀어 올랐으면 공기가 차가 있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난 2016년에는 낙동강에서, 지난 2014년에는 소양강에서도 물에 빠진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 덕분에 목숨을 건진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3천여 명이 모레 파업을 강행합니다. 이들은 시간제인 돌봄을 전일제로 전환하고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돌봄 대란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11월 6일 돌봄 노동자 총파업 투쟁 합동이정의 노동조합이 성사지켜내겠습니다. 투쟁! 삭발까지 감행한 이들은 초등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관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돌봄을 민영화해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간제인 돌봄을 전일제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 3천여 명의 돌봄 전담사들이 동참합니다. 교육당국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 오늘에서야 교사들로 돌봄을 대체하라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교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고 상당수 학교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면 부당노동 행위에서 대책이 있는지 어제 대책회의하고 오늘 또 대책회의를 했는데 돌봄 대란이 코앞인데도 학부모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이라도 어떻게 빨리 좀 받아야지. 남편이랑 저나 둘 중에 한 명이 뭐 월차라도 쓰던가. 왜 이런 식으로밖에 대체를 못하고?
교육당국은 재정적인 이유로 돌봄 전일제 전환에 부정적입니다. 학비연대는 2차 파업도 예고해 돌봄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여당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야당이 청와대 입장을 물었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만들 당시에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선택적 침묵, 즉 분리할 때는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모욕적 발언이라고 반박하면서 국회에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보궐선거 공천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입진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과 무관한 질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하는 거예요? 청와대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의원님들.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가 밝힐 사안이 아니라고 하자 선택적 침묵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선택적 침묵을 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2차 가해입니다. 대통령을 욕보이고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적입니까? 여야는 같은 문제로 오후에도 충돌했습니다. 문재인 혁신을 지은 겁니다. 문재인표 혁신을. 당무감사입니까 지금? 국정감사를 하세요. 당무감사를. 야당이 광화문 집회 당시 경찰 차벽을 재인산성이라 지적하자 노 실장은 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로 표현했습니다. 경찰이 대응이 잘했다고 문제 재인산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아니,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예,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 윤 총장 스스로도 민망해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추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이어서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감에서 언급한 대통령의 임기 보장 메시지를 묻는 야당의 질문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5차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총장에게 전해졌을까요? 아무튼 계속되는 답변입니다만 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윤 총장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은 직접 언급했습니다. 아마 윤 총장 본인 스스로도 아주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정당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입니다. 예결위에 참석한 추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기소한 특검에 윤 총장이 참여했던 걸 겨냥해 과거의 잘못을 오늘 깨닫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금시작비,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정치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오히려 그런 금시작비의 자세와는 상당히 어긋난다. 노영민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가장 공정한 정부라면서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 보유 주식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걸로 전망했고 전셋값 상승은 세대 분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사표를 냈다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은 계속 일을 하겠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제부총리 사표 소동은 이렇게 하루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표 소동이 남긴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야당은 엉성한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하루 만에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거둬들였습니다. 인사권자의 뜻에 맞추어서 부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했던 홍 부총리는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해도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에 굽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만두고 나가시겠냐 이 말이에요. 후임자가 올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던 만 하루도 안 돼 입장을 바꾼 건데 정세균 총리도 거들었습니다. 당과 정부가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같음을 확인하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사의 표명의 기폭제가 된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도 자신이 주장했던 3억 원에서 물러섰습니다. 부총리의 생각은 3억입니까? 10억입니까? 예, 지금은 조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홍 부총리가 거취 표명으로 예산 심사에 김을 뺐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은 이거는 그야말로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사과 표명을 하셔야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사의 표명도 한 것인데 이거를 정치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 예산심사에 출석했던 홍 부총리는 점심 중에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통보받고 오후 회의엔 불참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지난 7월 처음으로 국내에서 태어난 아기 판다가 오늘 대중들 앞에 공개됐습니다. 복덩어리를 뜻하는 푸바오라는 이름도 생겼는데요. 이 100일을 간 넘긴 아기 판다의 모습을 이정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행복을 주는 복덩어리, 보물을 뜻하는 푸바오라는 이름이 공개됩니다. 사육사 품에 안긴 채 모습을 드러낸 아기 판다. 옛날에는 좀 많이 작았는데 핑크색 빛이었고 근데 검은색 털도 많이 났고 하얀색 털도 많이 났고 통통해지고 커가지고 귀여웠어요. 아직 걷지 못해 꼬물꼬물 움직이는 아기 판다는 취재진을 보고 놀란 듯 뒷걸음질을 치기도 하고 작지만 울음소리도 냅니다. 오늘은 아기 판다 푸바오가 태어난 지 꼭 107일째 되는 날인데요. 200g이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났던 아기 판다는 6kg이 넘는 건강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출생 직후 눈을 너무 빨리 뜨고 체중도 늘지 않아 한때 걱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체중이 정상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생후 5일 정도 지났을 때 체중이 좀 빠졌습니다. 생시 체중보다. 그래서 많이 긴장을 했고 지금은 체중도 정상적으로 잘 복구돼서 잘 자라고 있고요. 5만여 명이 참여한 일반인 투표로 이름을 얻은 푸바오. 걸음마를 시작할 연말이나 내년 초쯤 엄마 판다인 아이바오와 함께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푸바오야 무럭무럭 자라고 나중에 또 만나자.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판소리 명창 안숙선, 피아니스트 임동혁 등 최고의 예술가 5인이 창덕궁 등 궁궐을 찾아 연주했습니다. 궁궐에서 듣는 이들의 음악 최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즈넉한 창덕궁 후원. 영화당과 불로문을 지나 연꽃이 피는 연못 정자에서 안숙선 명창이 열창합니다. 세워라 강하지 마라.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 사철가입니다. 왕의 집무실 등으로 사용됐던 근대와 전통 건축 양식이 혼합된 희정당에서는 재즈 보컬 나윤선이 아리랑을 부릅니다. 여러 번 화제를 겪은 전각 소개와 함께 인생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오늘 좌절하고 또 내일 공연하면서 또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 덕수궁 석조전에서 즉흥 환상곡을 연주합니다. 쇼팽을 들으셨다면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창경궁 퉁명전에서는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태평무가 펼쳐집니다.
박재희 명인의 춤사위는 어느 때보다도 우아하고 절도 있습니다. 궁궐과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명인들의 연주회가 깊어가는 가을날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잠실 야구장에서는 프로야구 두산과 LG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이 열렸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7년 만에 만난 두 팀인데요. 스포츠부 연결합니다. 박상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LG는 준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19세의 올해 신인 이민호를 내세웠습니다. 이민호는 큰 경기에 대한 중압감 때문인지 두산 첫 타자 허경민을 몸에 맞는 공으로 내보낸 뒤 곧바로 페르난데스에게 2점 홈런을 얻어맞았습니다. 시속 142km 슬라이더가 가운데로 몰리면서 장타를 허용했습니다. 2대0으로 앞선 두산은 4회 한 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오재원이 1사 1삼루에서 우중간 펜스를 맞히는 1타점 2루타를 날렸습니다. 두산은 6회 또 한 번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오재원의 1타점 적시타로 점수를 넉 점 차로 벌린 뒤 붙이기에 들어갔습니다. 두산 선발 플렉센이 6이닝 동안 11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4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이어 등판한 최원준과 이승진, 이영하가 실점 없이 LG 타선을 틀어막고 4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올해 준플레이오프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존 5전 3성 승제에서 3전 2선 승제로 줄어들었습니다. 역대 프로야구에서 3전 2선 승제의 준플레이오프는 모두 16번 있었는데 1차전 승리팀이 모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지리산 화엄사 일주문을 들었으면 작은 불상 셋이 차례로 앉아 있습니다. 나쁜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 마리 일본 원숭이도 처신의 무거움을 말해주죠. 풍자와 야유 넘치는 연작시 반성을 30년 넘게 1300편이나 써온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선풍기를 발로 눌러끄다 생각합니다. 선풍기가 자존심이 상하겠구나. 그는 공손하게 엎드려 너무나 착한 짐승의 앞니빨 같은 스위치를 두 손으로 눌러끕니다. 그가 술에 취해 수첩에 뭐라고 써놨는데 술이 깨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병쯤 소주를 마시니까 글씨가 보였습니다. 다시는 술 마시지 말자. 하지만 세상에는 반성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놈이야라고 깝죽대는 삼류 조폭들처럼 말이죠. 삼겹살 집으로 멧돼지가 돌진했다. 더 이상 이럴 게 없는 놈이다. 이래봤자 삼겹살 정도? 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려고 당헌을 바꾼 뒤 변명과 궤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국민도 이미 시장 후보를 낼 거라고 알고 있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세상 다 그렇고 그런 것 아니냐고 뭉치는 말처럼 들립니다만 거기에 국민을 왜 끌어들이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는 닉슨이 사퇴했는데도 공화당은 후보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화당은 잘못을 저지르면 공천하지 않는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지도 않았고 당 헌법에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을 기만하지도 않았죠. 또 다른 최고위원은 헌법 원리에 맞지 않는 당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앞장서서 이 당헌을 만들었던 법조인 대통령은 뭐가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당원 찬성률을 내세워 당원들이 뜻을 모아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당규가 정한 유효 투표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자 의사를 묻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겠다고 합니다. 정당의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모래밭에서 말하는 이 도덕은 대체 무엇입니까? 문단 원로를 고발했던 시인이 얼마 전 지도층의 위선을 향해 터뜨린 외침을 떠올립니다. 민주주의, 자유, 평등, 혁명, 그런 거룩한 단어들 내뱉지 마시길. 11월 4일 앵커의 시선은 우린 원래 그래 였습니다. 오늘
오늘 낮부터 추위가 차츰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청주가 1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렇게 추위는 풀리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큰데요. 내일 대구가 2도에서 시작해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감기와 코로나19의 동시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따뜻하게 입고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맑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날이 매우 건조한 가운데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비 소식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이때 비가 내린 뒤에는 또 한 번 반짝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미국 대선 결과는 아직 혼전 중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11월 4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